그게 만약에 심각해지면 이건 우리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금융시장 전체가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터질 때는 지방은행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튼튼한 거예요. 다른 데는 안 터지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강력한 나라들의 특징이 위기를 그런 식으로 그 강력한 행정지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무너진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 중국의 벽개원. 네, 네. 이게 결국은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네. 의지가 현재까지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것도 또 한 2시간짜리인데 중국 얘기가. 근데 짧게 얘기를 해보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 들어서고 뭐 사실 그 전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시진핑 주석 들어서 지금 한 10몇 년 됐잖아요. 한 10몇 년 동안에 부동산 억제 정책을 썼어요. 거기다가 시진핑 주석이 공부론이잖아요, 이분이. 공동 부유론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부론. 근데 그 전까지 중국은 뭐냐면 선부론이었어요. 덩샤오핑이 선부론을 내세워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낙수 효과로 다른 사람도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재벌 육성식의 경제 발전 정책을 써가지고 왔던 건데 그거를 시진핑이 공부론이라고 주장하면서 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면 중국이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양극화가 많이 심해졌죠. 제가 언젠가 샹하이에 갔더니 길거리에 있는 다 찌그러진 학고방 같은 집 하나가 값이 뭐 100억? 뭐 이렇던데. 한 30억이었나, 100억이었나 이랬단 말이에요. 다 찌그 학고방 같은 아파트가. 이제 그냥 일반 주택이.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너무 비싸서 이건 너무하다 그랬는데 중국이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분이 이거는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나오는 의견들은 전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앙정치국 회의 같은 데서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걸 입장을 안 바꾸잖아요. 요번에 바꿨죠. 그 문구가 바뀌었죠. 요번에 7월 달에. 요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놓고 나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또 뼛속까지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완전 교조적인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끝까지 안 봐줄 거다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이거를 고쳐놓지 않고는 중국이 오래 못 간다는 거에 대한 현실인식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이게 당장은 힘들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 힘들어지면 헝다가 뉴욕에 챕터 15 신청했더라고요, 어젯밤에.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참 궁금해요. 파산보호 신청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헝다의 문제는 이제 일단락 져진다. 결론으로 봐야 되는가? 저는 헝다 문제는 결론이라고 봐요. 결론이에요. 네. 이제 그거 빚잔치 하면 끝난다. 그 빚잔치로 끝내야죠. 여태까지 다들 상각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헝다 채권 가지고 있는 데들 다 상각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중국 정부가 개인 재산 내놓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금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조건부 그렇죠, 지원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헝다를 살리는 지원이 아니라 헝다가 잘 무너지게 네. 하는 지원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질서 있는 퇴출, 이게 중국 방식이거든요. 헝다 질서 있는 퇴출했고 거기다가 자기가 지원을 조금씩 해준다는 걸 미끼로 그 헝다의 그 이름 뭐예요? 저기 창업주 거기 개인 자산도 또 많이 끌어내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빼낼 거 빼내고 질서 있는 퇴출로 가서 상당히 많이 온 거 아니냐는 생각이 하나. 그러면 요번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완다도 그렇죠. 완다도 흔들렸죠. 완다도 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뭐 하여튼 똑같은 방식인 것 같고 개인 재산 다 빼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방식. 벽개원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질서 있는 퇴출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제 연쇄 그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네. 거기에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고 이게 그래서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가 오는 거 아니냐가 지금 불안감이란 말이에요. 다들 그게 불안감인데 그러니까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도
연쇄 파도가 다 터진 거고 우리도 다 뭐 우리도 옛날에 외환위기 때 연쇄 파도가 터지긴 했는데 근데 우리도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외환위기 때 트라우마를 제외하면 우리도 질서 있는 대출입니다. 이게 중앙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는 다 질서 있는 퇴출을 해요. 네.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가진 강력한 힘 때문에 부작용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한편에서 재경부 옛날에 재경부 모피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관료들의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그 나쁜 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한 방에 다 무너져가지고 연쇄 이 파동이 오지 않게 질서 있는 퇴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심하잖아요. 중앙정부의 힘이 훨씬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질서 있는 퇴출을 하지 않겠냐, 벽개원 문제도. 저는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옛날에는 중국이 그걸로 해서 외환위기도 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건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중국이 외환 보유고 4조 달러, 요즘은 3조 달러 되죠. 옛날에 4조 달러 가지고 있을 때도 제가 그 주장을 했어요. 4조 달러인데 어떻게 외환위기냐 얘기하지만 거긴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 큰 사이즈가 4조 달러 나가는 돈도 아니에요. 단기 채권도 크고 그럼요. 나가는 돈. 4조 달러 한번 현금 마르기 시작하면 건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외환 위기의 가장 근본은 얼마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게 제일 그거죠. 무서운 거라고. 그게 제일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중국이 다음번에 외환위기가 터지면 중국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그 중국이 외환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중국 정부가 외환 시장 닫아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번에 중시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판 거보다 더 많이 사지 않으면 넌 안 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 거보다 더 많이 팔 수 없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뭐고 택덤질이 하지 마. 외환 시장도 경상적인 지출과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융 거래가 올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중국이 아직 외환 시장 그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 그 외환 위기로 넘어가는 상태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다 잘 질서 있는 퇴출을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 그렇게 되면 삐걱거리는 건 있겠지만 그리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게 중국이 무너지는 형태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이게 제 생각인데 문제는 홍다, 완다 이번에 벽계원은 홍다보다 벽계원이 컨츄리 거긴가요? 네, 맞아요. 그 마이구이 뭔가 하는 거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어서 어려워 막 이름들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읽어서 벽계원이에요. 그게 푸를 벽자에 저 계자에 하여튼 뭐 그거예요. 근데 이번에 거기가 사이즈가 너무 큰 상태에다가 그동안 누적돼 온 게 있어서 이게 충분히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사이즈냐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심각해지면 이건 우리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금융시장 전체가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만 아니면 부동산 시장은 바닥은 봤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뭐 그 우리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네. 뭐 이렇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해. 네. 공산당이 시진핑이 딱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럼 터지는 거는 막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도 뭐 이번에 BVB 사태라 SVB 네. 사태라든가 이런 금융권의 위기가 왔을 때 그냥 돈으로 막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기축통화기 때문에 막 찍어내도 일단은 됐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중국도 그럴 수가 있을까? 중국은 미국보다 이런 거 더 잘하죠. 그래요? 이런 건 더 잘하죠. 각자의 이해관계를 다 직접 돈을 찍어내고. 찍어내.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위험해지잖아요. 위원회 해주는 말도 내가 왜 못 갖고 나가 이러면 끝인데 뭘. 일단은 뭐 남들이 외국에서 욕을 하던 시장 닫아버리면 끝이죠. 이번에 그래서 중국, 러시아도 그렇고 네. 중국도 그렇고 이 공산국가에 투자한다라는 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 것인가가 그러니까요. 이번에 드러났다고.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리스크가 큰 건데. 근데 중국이 망가지는 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도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주식시장 조치 나오는 거 보면서 그래서 기억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매도 금지하는 것 하나도 우리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 뭐 외국 눈치 보고 투자자들. 네.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이거는 다른 데도 한다 그러면 우리도 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공매도 금지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 현물 거래만 해야 되는데 현물 100만 원어치 샀으면 팔았으면 100만 원 이상어치 사야 돼.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이 직접적인 규제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규제를 어기면 너는 감옥이야. 너 다시 여기서 거래 못 해. 이거잖아요, 지금. 네.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뭐 할 수는 있겠다. 잘. 예,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만약에 그 문제가 안 터진다면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정말 바닥 아니냐. 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싼 거냐 하는 질문, 비싼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뭐 어떤 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그 집값이 그냥 흘러내린 것이다라고만 봤을 때 뭐 네. 말씀하신 논리가 있는데 앞으로 터질 일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더 빠질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그 하나가 이제 중국 경제 위기인 거고. 그렇죠. 미국도 솔직히 뭐 위험하지 않냐. 네. 지금 뭐 경기 침체 이야기 계속 뭐 좋았다 말았다 뭐 미국도 흔들리잖아요, 계속. 지금 미국 국채금리 4.3% 15년 만에 최고권 찍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금리 저렇게 찍고 하는 거는 저거는 미국 경기가 튼튼하다는 반증 아닌가요? 미국 값에 이게 좋아지니까. 네, 지금 10년물하고 30년물은 이제 역전이 해소됐잖아요, 지금. 2년물하고 10년물이 아직 역전 해소가 안 된 거고. 3개월물, 2년물, 10년물까지가 역전이고 30년물은 그거보다 더 아래 역전이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위로 올라왔죠. 네. 해소됐어요. 30년은 미국의 장기 경제 성장력이잖아요. 성장 잠재력. 네. 근데 성장 잠재력이 지금 저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 하나 거기에 두 가지 이슈인데 하나는 재무부가 지금 채권을 막 찍어내야 되니까 채권 값이 똥값이 된 거. 그렇죠. 하나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이번에 소비지수 문제 튼튼하게 나오잖아요. 튼튼하게 나오고 저는 원래 이제 제가 옛날에 트리플 버블을 썼을 때도 이거의 트릭은 금리 인상으로 이게 물 빠지는 과정이다라고 쓴 거거든요. 돈을 막 퍼부니까 네. 물가는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연준이 변심을 해서 금리를 올려대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그때 오는 후폭풍이 감당하기 힘들 거다라는 게 그 책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작년에 그전까지 이 물가 아니야 그러다가 갑자기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거 물가 상승 아니야. 이거 없어 이러다가 갑자기 올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사일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누구 이래 그 1981년에 누구예요 그 연준 의장이 이래 1년 내에 5점 몇 %로 오른 게 처음 아니에요. 가장 최고로 빠른 속도로 올린 거거든요. 경제가 감당을 못하고 뭐 돈 빠져나가니까 주식시장 감당 못하고 감당 못하는데 실물 경제가 감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3.5를 넘으면 어딘가 터질 거라고 봤었거든요. 네. 근데 안 터지고 잘 넘어왔어요. 어디가 터질지 몰라요. 그건 경제 제일 약한 부위가 터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 전에 먼저 터진 거는 비트코인, 크립토 마켓이 다 터졌고 작년에 다 죽었어요 거긴. 그렇죠. 지금도 휘청휘청해요. 거긴 싹 죽었고. 근데 그거는 경제 전체를 흔들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니까 그건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이번에 결국은 5%단으로 오면서 5%단 넘어가면 어딘가 터집니다라고 제가 연초에도 얘기했었는데 5%단 오면서 터진 게 아니라 지방은행들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터지는데 다행히 연준이 지방은행을 잘 틀어막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터질 때는 지방은행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튼튼한 거예요. 다른 데는 안 터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미국의 부동산 주택 가격이 급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한편으로 나오는 우려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상업용 위기가 부동산은 별건. 주택용과는 별개로 보자. 별건. 뭐 서로 다른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그러나 그 사이즈도 작아요. 중소은행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중소은행들의 문제인데 그거는 별건으로 일단 주거용을 먼저 보시면
미국이 지난번에 제로금리 갔잖아요. 네. 제로금리 갔을 때 미국의 가구의 상당 부분이 그 주택 모기지를 고정금리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로금리 언제 다시 오겠어요? 그렇죠. 고정금리로 바꿔버리면 앞으로 금리 올라가도 계속 제로금리로 자기 금리 낼 텐데 미국은 우리랑 달라서 굉장히 쉬워요. 고정하고 변동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미국은 다 고정으로 바꿨어요. 기업들도 다 고정으로 바꿨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이렇게 올려도 가계가 충격을 안 받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긴 뭐 시중 금리는 조금 내려가고 있다고. 네? 기업들도 별 충격을 안 받아요. 다 고정금리로 다 바꿔버렸는데. 그럼 지금 우리 4.3이 되면서 충격받는 게 어디예요? 지금 이제 신규로. 신규 모기지들은 지금 평균 금리가 7%대고요. 기존 모기지들은 금리가 4%밖에 안 돼요. 올라오잖아요. 고정으로 바꿔놨는데. 그러니까 충격을 안 받아요. 근데 미국이 그런 금리의 어떤 상승이 있게 되면 네. 그것도 역시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규 주택 매수자들의 금리 고정금리도 6% 이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많던데. 아이고 우리 한국은행 금리를 안 올리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 지금 그리고 이미 이게 코픽스 금리 같은 거 이미 내려오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또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야 낮춰 그러면 내리는 거잖아요. 우린 아직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 정부가 강력한 나라들의 특징이 위기를 그런 식으로 그 강력한 행정 지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금리가 안 올라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신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 집을 사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존 집을 파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연준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아니 4% 금리를 지금 바꾸면 7%로 와가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걸? 그렇죠. 안 하죠. 지금 집을 못 사지. 새로 팔고 새로 못 사지. 그러니까 그냥 내 집 사는 거예요. 네. 다른 집 가고 싶어도 할 수 없이 살아야 돼 여기. 물론 다른 집 가고 싶은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국 소비가 저렇게 튼튼하고 금리를 올려도 충격을 안 받는 게 고정금리로 바꾼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 두 번째 하나 또 있어요. 미국의 전후 세대 베이비 부모가 한 20년짜리 히피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다 그건데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인구층이 제일 탄탄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미국 경제 발전을 가장 크게 이끌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베이비 부모가 그랬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무지하게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금이 나오는 게 빵빵하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네. 연금은 금리 오른다고 줄어들지 않고요. 물가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 연금도 따라 올라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금리 인상하는데 뭔 충격을 받을 거며 세계 경제가 망했든 말았든 뭔 관계가 있어요. 나라에서 연금을 주는데 네.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서비스가 죽질 않잖아요. 제조업은 죽어도. 서비스가 안 죽는 이유가 일단 가게가 금리 올려도 이자로 뜯기는 돈이 별로 없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비를 짱짱하게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서비스 식당이나 이런 데 일자리는 계속 있고 나는 힘들어질 것 같으면 나와서 일만 잡으면 되고 서비스 쪽이 튼튼한 거예요. 미국 경제 안 무너져요. 그 위기가 터진 건 중소은행이었는데 중소은행은 연준이 틀어막고 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어요. 근데 그거 문제 있는 거 안지 벌써 1년도 넘었어요. 그죠? 상업용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부실차권들 상각한 지 오래됐습니다. 다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 은행들이 힘들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무너진다? 그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이런 컨트리 가든 벽개원 이런 애들만 문제가 되는 건데 중국 정부가 그걸 잘 질서 있는 퇴출만 해주시면 시진핑 주석이 잘해주시면 그럼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잘해주시면 요새 중국 쪽에 대해서 그렇게 경어 쓰면 욕먹어요. 왜 욕하대? 근데 나 옛날에 사실 외국 정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당연한긴 한데 요새는 하수상한 시설이라. 그러겠죠. 근데 저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대통령도 제가 존댓말 안 썼거든요. 네. 뭐 욕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아, 그래도 최소한 정상들이나 각국의 주요 기관의 수장들에 대해서는 내가 존댓말을 써주자.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친중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친중파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 나이 들어가면서 바뀌면 안 된다 그러던데 바뀌어가 돼 치매가 오나 이게. 큰 심적 변화가. 네. 하여튼 그래서 네. 미국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네. 중국이 조금 위기인데 그건 잘 질서 있게 퇴출해 주길 바라고. 그 그러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본 경기 지금 좋죠. 그렇죠. 일본도 무지하게 좋죠. 근데 일본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인플레이션은 강제로 억지로 만든 인플레이션인데 뭐. 아 그래요? 그럼요. 이제 월급만 올라가 주면 된다는 게 일본인데. 일본은 워낙 오래 디플레이션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 이제 YCC도 철회한다 그러다 그냥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뭐 경기 좋고, 그 다음에 어디가 좀 유럽은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하긴 한데 어차피 유럽하고 일본은 사실은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힘은 없어요. 그냥 성장주가 돼야지 이게 끌고 가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는 어려운 상황은 없을 것 같다. 중국이 이번 사태만 좀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정도면 경기는 바닥을 통과한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일본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YCC를 통해서 이제 그 뭐 이렇게 금리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0.25 정도를 더 인상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그 NK 트레이드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생기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어떤 혼란 이걸 걱정하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그것도 있긴 하죠. 근데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요? 물론 엔캐리가 조금은 4천조 넘는다 그러던데. 조금은 언와인드가 되겠죠. 근데 그 규모가 크지 않지. 금리 인상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아 금리 인상이. 네. 인상되는 이번에 실제로 올리지 않았나요? 25bp? YCC에서? 아니요 지난번에 한 번 올렸고 지난번에 한번 올렸잖아요. 이번에 그죠? 또 올리나 했는데 이번은 안 한 안 거잖아요.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엔캐리가 크게 자극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YCC에서 이거를 25bp가 아니라 뭐 1%, 2% 올라가면 이제 충격을 받죠.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일본이 잘 버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지금은 일본이 증시가 좋고 일본이 좋아서 일본으로 되돌아오는 자금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엔화 약세 유도하고 있는 거고 계속.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 전체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바닥을 통과하는 것 같다.